안녕하십니까. 행정사 2차 민법 이론 강의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차는 주관식이죠. 우리가 채권법을 이제 학습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써내야 됩니다. 이론 문제건 사례형 문제건 열심히 써내야 되는데, 여러분,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뭔가 우리 선택지를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뭔가 힌트가 최소한의 것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면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객관식 시험과 달리 주관식 시험은 그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쥐어 짜서 뭔가 써내야 돼요. 그죠? 너무 창의적으로 쓰면 또 안 되겠죠. 그죠?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또 쓰면 그 감점이 되니까 그건 안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채권법의 내용을 제대로 학습을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써내셔야 되는데, 그만큼 많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해입니다. 이해를 해야만 그 다음에 뭔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암기는 부차적입니다. 그러니까 암기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암기도 필요하면 하시는데 일단은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수업도 가급적이면 다 풀어줄 겁니다. 최대한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단 적어도 우리 이 이론 수업할 때만큼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는데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교재로 가는데요. 우리는 지금 채권법을 볼 겁니다. 채권법을 볼 건데, 그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들은 결국 우리 전문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채권법 전반에 대한 그걸 우리가 한번 볼 건데, 법 전문을 통해서 한번 볼 겁니다. 네, 한번 보시면요. 채권법은 총칙과 각칙으로 되어 있어요. 총칙은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 끌어모아서 공통된 내용들을 기술하는 게 총칙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총칙에서는 공통적인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각 제도의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들은 각 제도별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보는 게 바로 각칙이죠. 각칙. 여러분, 총론, 강론 다 아시는 내용인데, 총론과 강론 이거 있죠? 자, 그 다음 이게 총칙과 각칙이 또 있어요. 각칙. 이게 같은 말이냐? 사실 같은 말은 아니죠. 이 총론과 강론에서 논자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가미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조문과 이론이 같이 이제 합해져 있는 거, 이걸 총론, 강론, 논자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총칙과 각칙은 이건 조문입니다. 순수하게 조문으로 되어 있는 거, 조문으로 되어 있다 할 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 저는요, 조문이죠. 이론이 아니라 조문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총칙, 각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어쨌건 우리 채권법 총칙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림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이건 논리적으로 지금 조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세히 들여봤더니 이런 그림이네요.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우리 교재를 쭉 보는 그런 느낌, 이건 조문을 놓고 봐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느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채권법이니까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채권을 기준으로 그러면 등장하는 사람, 채권자가 나오고 채무자가 나오겠죠. 자, 이 그림을 놓고 우리가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권법에서는 채권의 내용이 나오겠죠. 채권의 내용.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용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내용, 채권의 목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채권의 효력이 나옵니다.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 조문요. 그래서 채권의 목적, 그 다음에 채권의 효력이 나오고, 그 다음 여러분, 당사자 있죠. 채권자, 채무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사람씩 나올 수 있지만 이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지만, 채권자가 다수의 채권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채무자가 다수의 채무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럿이 등장하는 약간 이례적인 모습들, 예외적인 모습도 나오죠. 그래서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에 대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 이야기한 다음에, 자, 채권 이 부분에서 채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돈 받고 팔 수 있죠. 채권을 넘기는 것을 채권의 양도랍니다. 양도 이야기. 여기에 대응해서 자, 채무도 넘겨받는 경우 있습니다. 넘겨주고 넘겨받고. 그런데 자, 이 부분에서는
채무 인수, 넘겨받는 입장을 기준해서 인수했다, 인수라 합니다. 채무의 인수.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중에 죽듯이, 자, 이 권리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유에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채권의 소멸이 나옵니다. 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일단 우리도 다 학습하고 이걸 써내야 됩니다. 아무튼 자, 이런 사유들이 있어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의 것으로서, 이거 기타의 것으로서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에 대해서 볼 겁니다. 네. 일단 채권 총칙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 총칙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채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채권이 뭘까요? 여러분,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 배우셨죠? 법률행위,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단독행위, 계약, 그 다음 합동행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 배웠습니까? 계약이라고 배우셨죠? 네, 그래서 각 측에서는요, 계약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장 비중이 어찌 보면 이제 큰 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할 이야기 다 끝나면 나머지 것도 이야기해야 되겠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원해서 이거 계약을 성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법이 딱 정해놓고, 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채권 채무가 자,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강제하고 있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법이 인정하고 있는 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각 측은 자, 이 그림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계약이라고 했죠. 계약은 굉장히 그 규모가 크죠. 예, 큽니다. 봐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다시 계약 총칙과 계약 각칙으로 나눠서 봅니다. 계약의 종류가 지금은 15가지입니다. 여행 계약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서, 여행 계약이 없을 때는 14가지. 근데 그게 들어왔으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15가지. 그래서 자, 이 15가지 하나하나 볼 것이고, 여기에 공통된 계약의 일반적인 성질, 내용에 대해서는 총칙에 넣겠죠. 그죠? 네, 그래서 계약 총칙이 자, 먼저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각칙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 각칙 안에 여러 제도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법정 채권 관계가 이제 나오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법정 채권 관계 대표적인 거 3가지,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 행위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이걸 당장, 물론 여러분이 머리 좋아서 당장 이거 다 외우면 좋죠. 근데 다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반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또 기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 안 되더라도 노력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있구나. 예, 암기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 반복해서 여러분 걸로 자, 만드시고. 자, 우리 교재, 바로 이제 계약과 계약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제1절 계약과 채권관계. 로마자 1번 계약과 계약법 나오죠. 1번 계약의 의. 대립하는 두 당사자의 합의. 자, 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거죠. 합의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를 만드는 법률 행위로 계약은 가장 일반적인 채권관계의 발생 원인이다. 여러분, 법률 행위 나왔죠? 우리 민법 총칙에서 법률 행위 어떻게 배웠습니까? 법률 행위는 뭘 필수 요건으로 하죠? 예, 의사 표시를 자, 필수 요건으로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이런 개인 간의 행위를 뭐랍니까? 법률 행위랍니다. 의사 표시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이렇게 발생이 돼요. 자, 이런 행위를 법률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친구하고 거래를 합니다. 제가 자전거 팔 거예요. 파는데 제가 20만 원 내가 받고 20만 원 받고 팔게 하니까 친구가 좋아, 20만 원 주고 내가 그걸 살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만 원 받고 자전거를 넘겨줬어요.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 먼저 제가 20만 원 받고 팔게라고 했죠. 20만 원 받고 팔게 하니까 상대방이 좋아, 20만 원 주고 내가 그걸 살게 라고 해서 나의 의사와 너의 의사가 만나서 이 의사 표시가 의도했던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뭘 의도했습니까? 사고 파는 거. 거래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자, 의사 표시에 따라서 효과 발생시키는 이들 간의 이 행위를 뭐라 한다고요? 법률 행위라 한다고요. 참 이해 잘 되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봤던 그 모습을 가지고 대입하면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법률 행위하면 법률 행위 종류 세 가지로 나눴죠. 의사 표시 개수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봤었습니까? 의사 표시가 자 하나다. 의사가 하나다 하면 단독행위. 자, 단독행위. 자, 의사 표시가 2개 이상이다. 3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2개 이상입니다. 2개 이상인데 의사 표시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대항해 있죠. 제가 친구한테 야, 팔게. 친구는 좋아. 내가 살게.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계약이라 하죠. 계약.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야, 법인 설립하자. 구성원들 3명 모여서 법인 설립하자. 그래, 법인 설립에 한 방향을 향해 있어요. 같은 방향을 향해 있는 자, 이러한 법률 행위를 합동행위라고 했습니다. 맞죠? 네, 합동행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지금 3가지를 보는데 이 중에 뭘 보겠다고요? 계약을 보겠다고요. 계약을. 그러니까 계약 개념 다시 보시면 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일정한 효과를 만드는 법률 행위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 한다. 다만 특징이 서로 의사 표시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거. 자, 양가로 2번. 보통 우리가 계약하면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 그걸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넓은 의미의 계약, 넓은 의미의 계약,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필수 요건으로 하면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 그러면서 의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이걸 충족시키는 넓은 의미의 계약하면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신분관계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계약도 있어요.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신분계약이라고 나와 있죠. 신분관계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혼인, 입양이 있죠. 교수님 이게 계약입니까? 넓은 의미의 계약 맞습니다. 혼인 보세요. 제가 모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청혼합니다. 난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죠? 상대방이 그래 나도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너의 의사와 나의 의사가 합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법률상 이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신분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 물권 계약이 있습니다. 물권 계약. 물권 하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제 소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고 용익 물권에 3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이 있었고 그 다음 담보물권에 뭐가 있었어? 유치권, 질권, 재단권이 있었죠. 그죠? 네. 이렇듯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뭐랍니까? 물권 계약이랍니다. 자, 그 다음 준물권 계약. 나왔으니까 이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괴롭히는 게 이제 준물권 계약이죠. 그죠? 알 듯 말 듯. 알 듯 말 듯. 조금 전에 여러분 내가 이걸 팔게. 좋아. 내가 이걸 살게. 이거. 자, 일단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지금 이제 계약이 이렇게 체결이 되면 파는 사람은 물건을 인도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살 사람은요 돈을 지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채무자 행위를 뭐라 합니까, 여러분? 채무자가 해야 될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 합니다. 급부.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를 파는 저는요, 제가 상대방에 뭘 해줘야 돼요? 넘겨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파는 사람이 지게 되는 해야 되는 급부입니다. 그러면 이걸 사는 사람은요, 돈을 저한테 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급부는 돈을 지급하는 행위예요. 이게 급부라고요. 채무자의 그런 행위. 그래서 이 계약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맞죠? 네. 권리와 의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이때의 계약을 채권계약이라고 해요. 이때의 계약을 뭐라 한다고요? 채권계약이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 팔게. 그래, 나 이거 살게. 라고 해서 이게 체결되면, 성립이 되면 권리 의무 발생한다. 이걸 목적으로 하는 이런 계약을 채권계약이라 하고 만약에 여러분 이게 자전거란 말이죠. 자전거. 물건에 이 과정에서 돈을 실제 여기서는 이제 말로만 됐어요. 말로만 체결이 됐고 이제 물건을 서로 물물교환,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죠?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게 동산이죠. 부동산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 자전거에 뭘 넘겨주는 거죠?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소유권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소유권? 물권인데요? 네, 맞습니다. 물권. 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계약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이걸 넘겨주기 위해서 준비가 다 완성이 되는, 준비가 완료가 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물권 행위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물권 행위, 동산과 관련된 물권 행위. 자, 어떤 것을 물권 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일단 이렇게 보세요. 자, 이 동산과 관련된 이 물권 행위는 자, 인도에 필요한 것을 다 준비를 완료했을 때 이게 이제 완료한 것을 물권 행위라 합니다. 물권 행위. 여기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보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 자, 이 소유권, 뭐 지상권, 전세권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 행위 내지는 계약을 뭐라 한다? 네, 물권 계약이랍니다. 물권 행위나 물권 계약이라 한다. 물권 계약이라 한다. 채권 발생, 여기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채권 계약. 그 쭉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쭉 뒤에 자전거를 주고받고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결국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자전거의 소유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소유권은 물권이라고 했고, 이걸 목적으로 하는 이 중간에 있는 이러한 계약을 물권 계약이라 한다. 자,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채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뭐라 한다? 그러니까 채권의 발생 그 변경이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채권 계약. 그 다음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여기 물권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준물권 계약은 뭡니까? 원래 여러분 준은 준할 준자입니다. 원래는 그게 아닌데 마치 그것처럼 취급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 한자에서 준자를 써요. 준자. 여러분 이 물권 행위는요. 물권 행위가 있게 되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 남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교수님 보니까 여기 인도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공시라고 하는 공시 방법과 좀 구분해 두셔야 돼요. 공시 방법 하면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 그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 아니겠어요? 이건 공시 방법이지 이걸 물권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그냥 하나의 공시일 뿐이지 이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걸 빼고 보시면 물권 행위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다 끝나요. 그러니까 물권 계약이나 물권 행위의 특징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데, 그러면 준물권 행위는 뭐냐? 이 물권 행위처럼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뭘 한다? 준물권 행위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채권 양도, 대표적인 게 채권 양도죠. 갑이란 사람이 갑이 을의 채권자예요. 갑이 을의 채권자. 그러니까 을은 채무자가 되는 거죠. 자, 을이 5천만 원을 줘야 돼요. 5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아직 이행기가 도가지 않았습니다. 도가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니까 이 5천만 원 여기에서 한 500을 DC해서 4,500 받고 을에 대한 채권을 병이라는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넘기는 거니까 양도인이 되죠. 갑이 양도인, 병은 이걸 넘겨받았으니까 양수인이 되겠죠. 맞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는 이걸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걸 내가 이 돈 받고 너한테 팔게. 병은 좋아. 나도 손해볼 거 없으니까 나 그렇게 살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양도 양수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양도 양수 계약에 따라서 이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 양수 계약에 따라서 거래를 하면 드디어 이제 병의 소유가 돼요. 병의 소유가 되면 양도 양수의 효과를 위해서 별도의 이거 말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까? 을에 대해서 이행기가 아직 도가 되지 않았다. 여기에 을에 대한 이행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준물권 행위 할 때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준물권 행위에서 지금 양도 양수 계약이잖아요. 양도 양수의 효과는 이들 간의 거래로 끝나는 거예요. 양도되었다 하는 순간 그냥 양도인 것이지, 양도되었는데 그 이후에 뭐까지
플러스 알파까지 있어야 양도가 최종적으로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돈 받고 넘기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고요. 이거 자체. 채무자 을에게 이행기 도가했다. 아직 이행기가 도가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 아니라고요. 얘 빼라고요. 빼고 양도 양수에 있어서 양도 양수는 이들 간의 거래로 끝.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얘가 지금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동산입니까? 아니죠. 부동산 소유권이 아니죠. 동산 소유권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물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단지 채권이란 말이죠. 채권.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내가 돈 받고 팔았다.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면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이것을 뭐라 한다? 준물권행위라 한다고요. 준물권행위. 자, 그래서 채권 양도,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매매 계약이랄지 임대차 계약이랄지 이런 계약을 뭐란다? 채권 계약이랍니다. 자, 좁은 의미의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만을 지칭한다, 말한다. 자,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에 따라서 성립하는 이런 법률 행위이다. 네. 자, 그리고 양가로 4번 계약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알고 있는 상식 최대한 제가 설명드릴 때 여러분의 상식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동그라미 1번 계약의 효과인 채권관계는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계약 중에 여러분 제3자를 위한 또 계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당사자 외의 자에 관하여 생기는 수도 있다. 갑과 을이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래하는데 매매 대금을 파는 사람이죠. 파는 사람 돈 받아야 되잖아. 을한테. 그죠? 그런데 그 매매 대금을 나한테 주지 말고 어차피 내가 병이란 사람한테 내가 갚을 돈이 있으니까 을한테 말하는 거예요. 돈은 나한테 줘야 될 돈은 병에게 지급해줘 라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면 결국 이 거래 관계에 누가 지금 여기 관여가 되는 겁니까? 병이 관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사자 외의 자에 관해서 생길 수도 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계약의 성립에는 적어도 2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각 당사자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 이는 반드시 각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각 당사자에 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행해진 의사표시가 2개 이상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계약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이 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또는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으로서 동일인이 하는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민법 총칙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민법 총칙에 나온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뒤로 넘기시고요. 동그라미 4번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는 보통 시간적으로 보아서 순차적으로 행해지며 내용적으로도 앞서는 의사표시를 청약이라 하고, 먼저 제안하는 그 의사표시를 청약, 이 청약에 대한 그 동의 내지는 그 응답, 이것을 뭐랍니까? 승낙이랍니다. 그래서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게 원칙적인데, 그러나 양자가 동시에 행해지거나 또는 교차 청약, 같은 내용의 것이 교차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있겠죠. 자, 이런 경우 이렇게도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의사표시는 서로 마주보고 있다. 뭐 이건 너무나 이제 쉬운 내용이니까, 만약에 의사표시가 한 방향을 보고 있다 하면 이거 뭐라고 했죠?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이제 사단법인 이제 설립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의 효과. 계약이 성립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채권 채무가 발생합니다. 채권 관계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 여러분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그 계약 내용이 당사자를 구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구속과 관련된 이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 여러분 그 의사 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 효과 발생하는데 거기에 어긋나게 여러분 그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 약속에 의해서 저는 강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강제되는 것을 이제 구속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계약이 성립되면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는 계약 내용의 이행 관계에 구속되는 당위적 규범적 구속 관계가 발생한다. 당위를 이제 졸렌이라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구속.
국가나 사회가 그 이행을 법적으로 보장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수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따라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약속, 호의 관계에 따른 예를 들면 그런 약속이 있고요. 이러한 약속,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약속은 그래서 계약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 근대 민법의 대원칙,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팍타순투 세르반다 이렇게 읽어요.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네. 이게 이제 계약의 구속력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구속력의 근거, 뭐 당사자 의사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계약의 구속력에 관한 그 현대적 경향 나와 있고,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실 것. 뒤로 넘기시고, 양가로 4번 구속력의 범위입니다. 계약의 구속력은 당사자 간에 명시적으로 약정된 채무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 해석을 통해서 당사자 간의 채무 내용으로 되는 모든 것에 미친다. 그렇죠. 당사자가 서로 이제 의사표시를 하긴 했지만 거기에 또 약간 불분명한 경우도 있겠고, 의사표시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있겠고, 불분명하니까 해석이 필요한 경우 있겠고, 그죠? 네. 그리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의사표시 했지만 이게 적용되는 법이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사표시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때로는요, 법률 규정이나 관련된 그 계약의 해석을 통해서 이 범위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양가로 5번 구속력의 내용. 계약 당사자는 계약 성립 후에 임의로 청약과 승낙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규정에 나와 있고요. 약속한 채무는 법적 채무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됩니다. 지금 구속력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유효하게 성립된 이런 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것, 여기에 나온 내용이 아닌 형태로는 어렵다 이 말이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3번 계약법의 재산법상 위상 및 특징. 이건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약은 채권법 안에 채권 총칙, 그다음 채권 각칙이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계약은 채권 각칙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로 넘기시면 계약법의 체계와 특징 해서 여러분 바로 조금 전 화면에서 봤듯이 계약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채권 각칙에 있죠. 각칙은 다시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각칙 안에 계약 그 총칙이 있고 계약 각칙이 있습니다. 15가지 전형 계약이 자 여기 각칙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그 계약들은 전형 계약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제는 없는 계약들 약간 다른 형태의 변형된 형태의 계약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이런 민법전에 규정되지 않은 계약을 비전형 계약이라 합니다. 비전형 계약. 그 다음 종신정기금은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다.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사인 간의 거래 중 중요한 계약 관계는 특별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랄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특별법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더 알아보기 비전형 계약 나와 있죠. 다른 말로 무명 계약이라 합니다. 무명 계약. 자, 그다음 우리 채권과 채무. 여기 보시면 이제 채권 관계 나오고 채무자의 의무, 채권의 효력 쭉 나오죠.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재가요. 그래서 먼저 1번에 채권 관계. 가로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당사자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채권 관계랍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채권 관계의 당사자와 권리 의무. 여러분 제가 제 친구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팔게 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는 그래 내가 그거 20만 원 주고 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계약에서는 물건을 파는 저는 채권자이기도 하지만 채무자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돈 줘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급부를 지금 요구하죠.
아까 조금 전에 급부를 뭐라고 했어요? 급부. 채무자의 행위라고 했죠. 채무자의 행위.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했습니다. 제가 갑이라고 합시다. 제가 팔게. 친구가 좋아 20만 원 주고 내가 그것을 살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갑은 보기에 따라서는 채권자의 지위도 같고요. 채무자의 지위도 같습니다. 어떤 모습에서 채권자입니까? 돈 줘. 돈 줘. 그러니까 을에게 20만 원 달라고 하는 을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이걸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채무자가 되는 겁니까? 자전거를 인도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을은 반대죠. 자, 을은 채권자. 얘도 갑에 대해서 채권자일 수 있고 또 채무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채권자입니까? 자전거를 넘겨받는, 자전거 줘! 이렇게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채권자를 할 수 있고요. 돈을 20만 원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얘를 채무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듯이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채권자 겸 채무자의 지위를 가져요. 채권자 겸 채무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일반 계약에서는 이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채권자, 채무자 둘 다의 지위를 갖지만 일단 그래도 우리가 내용을 좀 쉽게 일단 어느 한 기준 가지고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얘를 우리가 편의상 채권자라고 채권자니까 얘를 채무자로 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거래를 해서 갑에게 채권이 있다. 채권 관계다라고 할 때 갑은 뭐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청구권이랍니다. 야, 줘! 요구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우리가 청구권이라고 해요. 만약에 정해진 날짜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 하면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소송을 통해서 저거 자전거 내 겁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로 구할 수 있다. 소구권이 있고, 그리고 판결문 나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내 걸로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요. 이행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채권 이퀄해서 청구권 플러스 이행 강제권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권. 이 과정에서 어떤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손해 청구의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채권이라는 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채권은 넓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청구권 플러스 이행 강제권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권. 자, 이것들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채권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그림에 보시면 갑과 을이 있죠. 그죠? 네. 을이 있고, 갑 채권자 밑에 보면 박스에 뭐라 나왔어요? 급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뒤에 보시면 우리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봐야 돼요. 그리고 계약 해제권도 있습니다.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나 더 이상 이 관계 유지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이걸 해소시킬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어요. 이걸 해제권이랍니다. 해제권. 그래서 이것은 채권자와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 을과 관련해서는요, 을은 채무자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 을은 뭔가 행위를 해야 돼요. 급부 의무가 있습니다. 급부 의무가 있고, 급부 의무에서는요, 다시 그 내용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 급부 의무는 주된 급부 의무, 종된 급부 의무, 부수적 급부 의무, 그리고 그 의무 일단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의무의 한 종류로서 보호 의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또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양가로 2번 채권과 청구권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청구권은 아무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청구권은 뭐 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청구권은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재산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고 신분과 관련된 어떤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고 그죠? 그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무언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청구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요구하는 그 대상이 재산권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신분상의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보세요. 우리 이제 물권법이 있죠. 그 다음 물권법 뒤에 채권법이죠. 그 다음에 가족법이죠. 물권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도 있겠죠. 응? 물권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도 있겠고 그 다음에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도 있겠고 그죠? 이 가족법상의 것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도 있을 겁니다. 부양 청구권 하면 가족법상 행위거든요. 유아인도 청구권 얘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청구권이죠. 그러면 우리는 청구권 하면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채권과 관련된 청구권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청구권은 이렇게 사실 이 범위가 넓은 권리이다. 채권만의 청구권은 아니다. 나만의 여인은 아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어떤 채권만의 청구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청구권은 채권이 아닌 다른 것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도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채권과 관련해서 채권의 한정에서 보자면 이 채권의 내용 중 조금 전에 여러분 청구권도 있었고 위에 보면 이행강제권도 있었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채권 안에 보면 여기에 청구권 두 번째 이행강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있죠. 이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게 이거예요.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구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이 둘은 100% 일치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실 엄밀히 보면 이렇게 교집합이죠. 교집합. 청구권과 채권이다. 채권. 그렇죠? 이 관계를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청구권이 채권의 전부는 아닙니다. 채권에는 청구권 외의 급부 보유력, 그 다음 소구력, 집행력, 그 다음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항변권, 해제권 등의 권능이 포함된다. 여러분 권능이 뭐예요? 권능을 여러분 배우셨죠? 권능 한번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권리. 많은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들 중에 또 일부 권리는 다른 큰 권리를 구성하는 이런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구성하는 권리. 그러면 뭐가 됐건 보다 큰 권리를 이루게 될 때의 그 구성 권리 있죠.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법률 용어로 뭐라 하느냐? 뭐란다? 권능이랍니다. 권능. 어떤 권리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 요소로서의 그 권리를 권능. 이것도 이제 어쨌건 얘도 권리의 일종이에요. 얘도 권리의 일종입니다. 권리의 일종인데 다른 큰 권리에 구성된 권리이다. 거기에 맞는 법률 용어로서 권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 채권 안에 청구권도 있고 급부 보유력도 있고 소구력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구력, 집행력 이런 거 하나하나가 권리이지만 채권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권능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얘가 어떤 권리의 구성 요소이구나. 구성 요소되는 권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권에서는 채권은 있어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갑이 1월 2일 날 5천을 대여했습니다. 5천을 대여했고요. 우리 친구 을이 언제 갚기로 했냐면 그 이행기가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그러면 1월 2일 날 돈이 넘어갔죠. 12월 1일 날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가 9월 1일입니다. 9월 1일에
이자를 잘 갖고 있는 을한테 야, 돈 줘 라고 하면 을은 어떻게 합니까? 뺨을 때리겠죠. 너는 뭐야?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돈을 줬기 때문에 나는 채권자예요. 채권은 있긴 하지만 9월 1일에는 아직 이행기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어 없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가 돼 안 돼? 안 돼요. 요구는 뭐라고 했죠? 청구라고 했죠. 청구를 우리가 요구하는 거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일단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풀어보면 쉽다. 풀지 않으니까 책을 막 읽으니까 어려운 것이지. 네. 자, 동그라미 3번. 청구권은 채권 외에도 물권과 가족권의 기초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부양 청구권, 동거 청구권, 상속회복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양 청구, 뭐 상속회복 청구 이건 다 가족법상의 청구권입니다. 그다음 법률관계, 인간관계, 허위관계, 신사협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률관계는 일단 그 강제되는 거죠. 구속력이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법률관계의 중추는 권리 의무의 관계이다. 법률관계는 자, 인간관계, 다른 말로 A관계나 허위관계. 허위관계는 이제 사교 관계죠. 이것과는 구별이 되고, 동그라미 2번. 허위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옆집 사람을 내가 허위를 베풀어서 태웠어요.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내 실수로 사고가 났어. 그러면요, 제가 책임져 줘야 돼요. 여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가 불법 행위자니까 제가 손해를 져야 됩니다. 물론 허위 동승의 경우에는 허위 이 관계라는 것 때문에 이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한 20-30% 우리가 이제 과실상계를 합니다. 네, 과실상계를 하는데 어쨌건 상계하는 건 상계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책임을 그때는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 관계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지만 네, 허위 관계에서도 예외적으로 법률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 신사협정. 네, 법적 구속을 배제하기로 하는 자, 이런 특약하는 것이 바로 신사협정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행 청구권이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다만 만약에 이제 신사협정이더라도 의무가 이행이 되었다. 이행된 것은 반환 청구는 안 되고요. 신사협정 했지만 이행한 게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돌려달라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자, 판례는 여러분 허위동승 나왔죠. 허위동승 첫 번째 판례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 2번 채무자의 의무. 자, 이거 채무죠. 채무와 책임.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채무하면 조금 전에도 한번 언급했죠. 네. 채무의 내용 보면 주된 의무가 있고 죄송합니다. 주된 의무가 있고 종된 의무가 있습니다. 종된 의무가 있다. 그 다음 부수적 주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이제 보호 의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냉장고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안에 뭐가 있죠? 설명서가 있죠. 설명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 냉장고 그 배달할 때 박스 안에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죠. 그죠? 자, 이 냉장고를 인도를 했습니다.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 판매상은 당연히 판매하는 곳에서는 이걸 인도해 줘야 돼요. 그죠? 채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것의 핵심은 냉장고죠. 이게 그러니까 냉장고를 줘야 될 의무를 주된 의무로 합니다. 그리고 딸려서 설명서. 자, 이걸 교부해야 될 것을 종된 의무라고 해요. 종된 의무. 주인이 있고 종이 있죠. 그죠? 주, 종.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냉장고가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기존의 냉장고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그리고 편한 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전원 버튼 켜서 무조건 사용한다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고 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뭘 해줘야 돼요? 설명도 해줘야 되겠죠. 특별히 설명. 물건 자체는 아니지만 자, 이것의 온전한 그 제대로 된 사용을 위해서는 이걸 해줘야 돼요. 이것은요 부수적인 의무입니다. 부수적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 어떤 사례 있죠. 사례를 가지고 어떤 종류의 의무가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된 의무, 종된 의무, 부수적 주의 의무.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흔한 건 아닌데 이걸 이제 거래하면서 얘와 직접 상관없이 냉장고를 이제 넘겨받아야 되는데 내 실수로 이걸 그 배달하는 사람이 실수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냉장고를 밀어서 이렇게 다치게 했다 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을 보호해야 될 보호 의무가 있어요.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을 보호해야 될 그 의무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보호 의무로 합니다. 보호 의무. 보호 의무를 그 의무의 하나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다툼이 있어 왔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의무로 지금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양가로 1번 채무와 책임 이 부분에서요. 채무는 채무자의 급부 의무를 뜻하는 데 반해서 책임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에 채무자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 집행에 복종하는 것을 책임, 급부 의무를 뜻하는 것을 자, 채무 이렇게. 그래서 의무를 종류로 나눠보면 주된 의무, 자, 부수 의무. 자, 주된 의무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무 중에 가장 핵심된 것을 또 우리가 굳이 법적으로 구분해 보면 이게 주된 것, 이게 부수적인 것. 주된 것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주된 그 의무를 들여다보면 급부 의무, 줘야 되는 이 급부, 이걸 제공해야 되는 의무, 급부 의무. 부수적 의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의무. 부수적 의무와 여기 보호 의무. 이것을 우리가 크게 여기 부수적 의무. 이것을 크게 주된 의무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주는 거니까 이 주된 의무를 썼을 때는 주된 의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자, 여기서 제가 썼던 이것을 주된 급부 의무 구분해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죠? 종된 의무를 여기서 일단 용어 자체를 주된 급부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이것도 종된 급부 의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양가로 2번 급부 의무. 그래서 주된 급부 의무. 다른 말로 가로에 보시면 주된 의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종된 급부 의무 가로에서 종된 의무 이렇게 나와 있고 구별의 실익해서 이제 이 표 정도는 우리가 봐두셔야 됩니다. 자, 주된 급부 의무는 의무의 부담자가 누구냐? 채무자입니다. 부수적 주의 의무는 채권자, 채무자 각각 부담한다. 급부 내용의 특정성, 주된 급부 의무는 채권 관계의 유형에 따라서 특정이 되는 것이고 부수적 주의 의무는 채권 관계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의무 불이행 시 주된 급부 의무를 불이행했다. 자, 이행, 소구 인정. 그다음 계약 해제 인정. 부수적 주의 의무는 이행, 소구 불인정, 계약 해제 불인정. 이제 원칙적인 겁니다. 그 부수적 주의 의무, 그러니까 부수적 주의 의무라도 이게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는 계약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주 너무 이례적인 것은 뭐 그렇게 우리가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기본 내용들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뒤로 넘기셔서 양가로 3번 부수적 주의 의무 나오죠. 동그라미 1번 급부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배려와 주의를 베풀어야 될 의무를 우리가 부수적 주의 의무로 합니다. 그리고 구별의 실익 보시면 둘 다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을 인정한다. 그러나 부수적 주의 의무 위반 시 이행 소구권 또는 계약 해제권 행사를 불인정한다. 이제 원칙적인 내용만 일단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 보호 의무입니다. 가로에 뭐라 나왔어요? 계약 외적인 의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당사자 상호 간에 상대방의 생명, 신체, 소유권, 기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될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가전제품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나 계약 성립 후 이행 과정의 단계 또는 계약 관계의 종료 후의 단계에서 상대방의 신체 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호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구별의 실익 주된 의무는 계약의 유효한 체결을 전제로 하여 계약 성립 후부터 소멸 전까지 인정이 되죠. 그죠? 그러나 보호 의무는 계약의 유효한 체결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전이나 계약 완료된 그 이후 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 심지어는 그게 소멸된 후에도 인정이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네. 판례 그 밑에 보호 의무는 쭉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이다. 이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4번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5번에 뒤로 넘겨서 보호 의무 적용 단계 있죠. 뭐 계약 준비나 그다음에 체결 중 내지는 체결 후 내지는 그 우리 이제 채권 채무 관계 소멸 후 모든 전 단계에서 다 발생할 수 있다. 보호 의무는 그 정도. 그 판례해서 이렇게 박스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뭐 채무 불이행 책임 인정, 불법행위 책임 인정, 이 부분 나와 있는데 참고만 하시고, 이 박스에서 봐야 될 것은 한국의 여관 화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판례 내용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여기 이제 박스 판례 있는 윗부분은 빼더라도 한국의 여관 화재 사건 요 아랫부분은 좀 기억해 두시자는 거. 자, 그리고 양가로 5번 간접 의무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이건 뭐 꼭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여러분이 그래도 좀 더 내용을 풍성하게 여러분 나중에 보기 위해서 좀 알아두실 내용. 간접 의무를 다른 말로 책무라 합니다. 이 간접 의무, 이 책무는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실행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실행할 필요는 없지만 실행하지 않았을 때는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의무를 간접 의무라 합니다. 간접 의무.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다시 한번요. 이것을 의무적으로 자, 실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아요. 의무적으로 실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강제하지는 않는데 당사자가 자, 이거 강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행하지 않잖아요.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간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의무를 간접 의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다.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기억본 보세요. 과실상계에 있어서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 확대를 저지해야 될 의무. 과실상계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채권자라도 그 우리 손해 확대에 일정하게 기여한 것이 있으면 그 기여한 만큼 책임을 물어요.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네, 그래서 채권자에게 만약에 손해 발생 확대를 저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안이라 칩시다. 자, 이걸 꼭 그렇게 반드시 그 저지해야 될 그 의무는 없어요. 강제하지는 않아요. 강제하지는 않는데 채권자가 손해 발생을 방치를 했어. 방치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지만 이거를 본인이 방치를 했어요. 방치하면 과실상계 돼버려요. 그 불이익을 채권자가 입게 됩니다. 그때의 의무를 뭐라 한다? 간접 의무로 합니다. 뒤로 넘기시면 그 청약자의 승낙 연착의 통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약을 할 때 언제까지 답을 주세요? 이렇게 승낙 기간을 정한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이 있어요.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이 있고 승낙자가 실제 여기 승낙 통지를 했어요. 승낙 통지를 했고 예전 이제 우리가 우편을 주로 지금처럼 뭐 전화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편으로 주고받던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승낙 기간 10일 안에 답을 주세요. 이렇게 했다 칩시다. 10일 안에 답을 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받자마자 바로 등기를 보냈어. 요즘 등기 같은 경우는 하루면 가죠. 하루면 가는데 이게 10일이 어떤 이유에선가 10일이 지난 12일째 도달이 돼서 12일째. 그럼 여러분 이게 보통은 이 안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연착이 됐죠. 이 연착된 승낙 같은 경우는요 이미 승낙자는 도달됐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착된 승낙에 있어서는 청약자한테 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착 사실을 알려라. 연착 사실을 알리면 너한테 불이익이 안 가. 이렇게. 만약에 연착 사실을 이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연착이 되었고 이 사실을 만약에 승낙자한테 알리지 않으면 계약 체결된 걸로 봐요. 계약 체결된 걸로 결국 청약자한테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겁니다. 교수님 계약 체결됐는데 왜 불이익인가요? 여러분 보세요. 이 기간 안에 안 왔기 때문에 이미
청약자는 마음을 저버리고 다른 투자를 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청약자한테 아무 의미 없는 이런 계약이 될 수 있는데 계약된 걸로 이렇게 봐버리니까 이거는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것들 다 지금 간접 여기 나와 있는 의무이고 다른 말로 책무의 일종이니까 적어도 기억, 니은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 니은. 네. 그리고 3번 채권의 효력에서 청구력, 급부보 효력, 실현, 강제력, 그 다음 대외적 효력. 여러분 내가 채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낚아챘어요. 그러면 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내 채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내가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제3자에게.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대외적 효력이라는 겁니다. 대외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권에 있어서 채권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원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외적 효력이 인정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제3자가 이 채권 관계에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제3자에게 내 채권의 유효, 내 채권에 기초해서 뭔가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채권자 평등의 원칙도 있고 양가로 6번에 물권의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여러분 원칙적으로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무조건. 성립 시기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한다.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채권도 물권적 효력을 부여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물권이 일단 우선한다. 기억해 두시고. 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시간 치고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